자, 오늘은 아시겠지만 응용연산 온라인 강의 5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응용연산 C 단계부터 C1, C2, C3, C4 해가지고 C 단계를 하고요. C 단계에서 두 번은 이제 처음으로 분수가 다루어집니다. 분수.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분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늘 항상 시간을 꽉꽉 채우고 너무 이제 길게 쓰는 관계로 저희 쪽 주최 측에서 저한테 20분을 더 배려를 해서 20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쉬는 시간이 참 10분으로 늘어나서 실제로 15분이 더 늘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또 15분이 하염없이 가고 있죠. 자, 빠르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와 소수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이제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분수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분수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분수를 어려워하는 게 분수를 딱 처음 만났을 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분수를 계속 배우면서도 계속 그렇게 분수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발생을 하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분수가 있어요. 3학년 1학기 말고.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분수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수포자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가 분수에서부터 최초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이제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데, 제가 오늘 분수가 그럼 왜 어려운가? 그리고 이제 분수가 이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도입해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혹시 엄마쌤 여러분들, 뭐 아빠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엄마쌤 여러분들은 분수랑 소수 중에 뭐가 더 싫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으세요? 이 말은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분수랑 소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더 좋은지 채팅창에 짧게 분소 이렇게 한번 남겨봐 주세요. 나는 그냥 왠지 분수가 좋다. 나는 그냥 왠지 소수가 좋다. 저도 남길게요. 분수, 소수. 자, 소수 2표, 분수 3표, 3, 4, 5. 둘 다 싫지만 소수. 이제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낮에. 자, 대충 보니까 소수가 조금 더 소수가 조금 더 많네요. 소수랑 분수가 약 6대 4, 6대 4 정도로 소수가 조금 많네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분수냐 소수냐 뭐 솔직히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똑같고 둘 다 유리수의 표현 방식이죠. 표현 방식인데 뭐 우스갯소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전혀 이렇게 마음에 더하면 두지 마시고요. 분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눔을 좋아한다. 즉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소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수점까지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냥 분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소수를 아는 사람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나중에 애들한테도 한번 나중에 분수 소수 물어보세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분수랑 소수는 같은 수의 개념인데 그 표현 방식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성이 좀 달라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현대생활에서는 분수는 우리가 전체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는 데 나가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이 있는데 일을 전체 중에 얼마를 했다. 일을 전체 중에 한 절반 정도 했어. 3분의 1 정도 했어. 아니면 내가 전체 예산이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 썼어. 이런 표현할 때는 분수가 낮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나타낼 때는 소수가 압도적으로 좋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흔히 여러분들 많이 다 이제 좀 나이가 저랑 비슷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금리가 아니고 은행 대출 이자가 1.2%다. 이러면 감이 오지만 1과 5분의 1이다. 이러면 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딱 이렇게 소수는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 수치가 얼마 정도다 이렇게 딱 하기는 훨씬 소수가 좋아요. 그런데도 왜 분수가 필요하냐면은 되게 재밌는 게 소수는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소수가 편해요. 왜냐하면은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소수는 자연수랑 거의 똑같아요. 소수점만 맞추면 되고 분수는 항상 통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신기하게도 곱셈과 나눗셈은 분수가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은 분수와 나눗셈은 어쨌든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곱하거나 나누다 보면은.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는 식이 많을 때는 실제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다음 분수는 분수대로 또 나름 활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는 분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더 많아요.
분수를 싫어하는 친구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고 어려우니까 아, 나 분수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엄마 쌤들이나 선생님들이 잘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잖아. 나중에 중요하잖아.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분수가 어떤 면에서 유용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필요한지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실생활에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분수랑 소수가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한번 약간 강의를 해볼게요. 이거는 잠시만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쓴 교재고 학원용 교재라서 뭐 파는 교재는 아니에요. 파는 교재는 아닌데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기가 이제 좀 귀찮아서 그냥 네. 교재를 들고 왔습니다. 귀찮다기보다는 이 내용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분수가 사실 기원전 한 2000년, 기원전 1700년경 출현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분수가 실제로 이제 이집트 문명에서 처음 그 분수 표현이 나오고 분수 표현이 나오는데 이집트 문명에서 하필이면 왜 분수 표현이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집트는 옛날부터 다른 문명에 비해서 농사가 잘 됐어요. 비옥한 토양, 그다음에 좋은 날씨, 그다음에 강, 이 세 가지 다 끼고 있어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이 어떤 생산물이 나오면은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데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날 잡으면 먹고 이런 거였다면 농경 생활이 딱 시작되고 나서는 비축된 식량이 생기죠. 그럼 비축된 식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나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집트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회에서는 분수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처음에 발달한 게 다 단위 분수 얘기예요. 단위 분수. 즉 우리가 지금 하는 17분의 7, 뭐 17분의 7 이런 어려운 분수가 아니라 일단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표현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뭐 빵 하나를 어떻게 나누면 정확할까 이런 걸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분수가 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분수는 이제 기원전 1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정도죠. 4000년 정도에 이제 탄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요. 근데 소수는 무려 3000년이나 더 지나가지고 16세기 정도, 16세기 정도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 16세기에 이 과학자라고 하는데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쓴 책에서 사용됐는데 실제 이분이 이제 과학자기도 한데 회계사? 약간 이제 지금으로 치면 회계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 같은 걸 막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도 은행이 있었고 이제 이자가 있었는데 그 이자를 분수로만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우리가 분모가 10인 걸로 이자율을 약간 통일하고 분모가 10으로 하면 뭔가 계산하기 편하더라. 분모가 10인 걸 갖다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소수고 분수보다는 조금 더 인위적으로 훨씬 더 근대에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게 이제 분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으로 같은 모양으로 만든 사람 수학자 피보나치라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만든 사람 피보나치가 아니라 누구였죠? 피보나치 말고 막대 만든 사람? 네이피어. 네이피어입니다. 네이피어.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혹시 잘못 알려주실까 봐. 피보나치가 아니라 지금 같은 이제 점 모양으로 만든 사람은 네이피어예요. 네이피어. 이제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시작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17세기에 등장을 했다는 게 딱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전에는 그냥 농경사회고 막 이런 사회 때는 사실 우리가 소수 같은 복잡한 수를 쓸 이유가 없고 단순히 나눔의 의미에 있어서 1보다 작은 수인 어떤 특정한 진분수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은행이 생기고 이자가 생기고 경제가 발달했어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나온 게 소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는 예전 그 17세기에 비하면 또 훨씬 더 고도로 그 경제가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일상생활에서는 소수가 더 많이 쓰이고 소수가 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라서 제가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거든요. 응용연산 스터디를 할 때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걸 어느 정도 엄마쌤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걸 알고 좀 아이들한테 좀 잘난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잘난 척 할 거리가 세상이 변할수록 점점 부모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져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휙휙 변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분수랑 여러 가지 분수 표현에 대한 한자 표현과 영어 표현이라고 했는데 영어 표현은 그냥 광범위하게 서양권, 영어권 표현들은 다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자 표현은 동아시아 쪽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린 동아시아 쪽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분수란 말 자체는 어원은 이제 분수가 나눌 뿐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도 아예 이 분수가 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전체를 나눴다, 나눈 걸 표현하는 수다 이런 뜻이죠. 그 영어로도 이게 fraction이라는 영어가 부분이나 일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명사로 이제 분수 말고 다른 뜻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분수가 다 어원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분자랑 분모가 좀 흥미로운데 분자랑 분모는 굉장히 뭐 뜻 자체도 다르고 예를 들면 뭐 프랙션 선, 프랙션 마더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아예 달라요. 두 개가. 분자 분모는 동양권에서는 이게 뭐 옛날에는 엄마가 아이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분모 분자라고 했다는 설이 있는데 뭐 그것보단 정확히 얘기하면은 분모로부터 파생된 수가 분자라서 저는 이렇게 부른다고 봐요. 즉 분자는 분자 자체로는 이제 의미가 없고 분모가 결정돼야 그 수의 규모가 정해지는 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모로부터 파생됐다. 이래서 이제 분모 분자라 부르고요. 그다음 영어로는 이게 굉장히 처음 보는 단어죠.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뭐 누머레이터, 그다음에 디노미네이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누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이 두 단어는 분자, 분모 외에 다른 뜻이 없어요. 근데 요거의 그 동사형을 한번 찾아서 해보니까 분자는 뭘 세다, 계산하다는 뜻이 있고 분모는 명명하다. 즉 어떤 걸 이제 결정해서 이름 짓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두 개는 아마도 분모로서 일단 그 수를 결정짓고 명명하고 위에 분자로서 그럼 분모만큼 나눈 게 몇 개인지 센다. 이런 의미가 아마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B분의 A라고 하는 이 분수 표현도요. 이게 이제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서양에서는 항상 분자를 먼저 말합니다. 분자. A 오버 B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A라는 분자가 B라는 분모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수를 먼저 말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분모를 먼저 말해요. 이제 B분지 1 이렇게 적어놨는데 B분의 이렇게 분자를 먼저 하면 분모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 서양 사람이랑 소통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제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진분수는 분모가 더 큰 분수고 가분수는 분자가 더 크거나 같은 분수, 대분수는 앞에 자연수가 붙어있던 분수가 대분수죠. 이거 이제 기억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했고요. 그런데 진분수에는 참진자를 쓰고 가분수에는 거짓가자를 써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떤 애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진짜 분수는 진분수네? 가분수는 다 분수 아니고 가짜 분수 아니에요? 이렇게 흔히 잘못 알기도 해요. 근데 이제 프로프랑 인프로퍼라는 영어 단어는 조금 다른데 좀 정확하게 직역을 하기는 어렵지만 좀 비슷하게 하자면은 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분수, 부적절한 분수. 부적절한 분수니까 또 이상하죠. 이상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분수 개념이 탄생할 때는 이집트 때라 그랬잖아요. 이집트 때는 사실 거의 진분수만 사용이 됐어요. 진분수만 사용이 된 이유는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정의하고 1이 전체니까 1을 전체로 나누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니까 1보다 큰 분수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가분수가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분수가 필요할 만큼 이제 생산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곡식으로 빵을 만들었는데 빵이 하나가 아니라 빵을 하나를 4명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6개를 3명이 나눠 먹고 6개를 2명이 나눠 먹고 이런 식의 이제 좀 더 많은 걸 갖다가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표현한 가분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경제가 발달하면서 가분수 개념이 필요했고 근데 가분수는 단점이 있죠. 가분수 예를 들면 2분의 11 이러면은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값인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분수로 표현하면은 2분의 11이 5와 2분의 1이니까 5와 6과 중간값이구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대분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대분수의 대자는요. 흔히 사람들이 큰 대자라고 생각하지만 큰 대자가 아니고 띠 대자입니다. 우리가 자연수랑 분수를 띠로 엮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영어로는 믹스트 프랙션 즉 우리가 섞여 있는 혼합된 분수다. 즉 자연수와 분수가 섞여 있는 그런 뜻이고요. 중요한 게 대분수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초등 이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초등에만 우리가 분수에 대한 아이들이 크기 개념이 약하니까 크기 개념을 보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대분수고요. 대분수는 하지만 나중에 곱셈, 나눗셈 해보시면 알지만 대분수 너무 불편하죠. 항상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상 중등부터는 항상 가분수로 표시를 합니다. 대분수는. 그래서 대분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썼던 표현인데 초등에서는 특별히 분수의 크기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하분수.
자, 기하 분수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죠. 자, 이게 한자로는 이미기 매질약이라고 되는데 맺다라는 매질약이라는 의미보다는 약분할 때 약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약분이 된 분수. 이 말이 기약분수예요. 자, 영어로는 irreducible fraction, 즉 이거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분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막 분수를 계속 분자와 분모를 줄여 나가는데 더 이상 못 줄여져. 더 이상 안 줄여지는 분수라는 뜻이 기하분수고요. 뭐 번분수는 아이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4분의 2 위에 또 3분의 2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세로로 길었던 분수를 번분수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많을 번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이제 컴플렉스, 즉 복잡한 분수다. 이런 식으로 한다.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분수의 어원들을 보면은 이 분수의 어원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개념을 배울 때도 아이들이 이 개념을 갖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개념을 왜 배우고 이게 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 어원들 쪽에 좀 숨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교양 수업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분수가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이 분수의 4가지 의미라는 이거는 사실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잘 모르는 내용이고 저도 사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초등 교과내에서 좀 구분해 보면은 분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래서 분수가 어려운 거예요. 분수는 사실 이렇게 의미가 많습니다. 의미가 많은데 자, 일단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2이 있는데 2를 갖다가 우리가 2를 1로 봤을 때 뭐 3분의 1 정도를 했다. 이러면 전체 2를 1로 봤을 때 전체 2를 갖다가 3으로 쪼갰을 때 하나만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게 다른 거랑 구분이 되냐면 전체에 대한 부분이 1이라는 게 수치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수치화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1이 무슨 저처럼 원고를 100페이지 쓰는 거다. 이런 거면 수치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약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부분이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항상 이 절대적인 수, 1보다 작은 수, 3분의 1이라는 수가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양의 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1보다는 작고 0보다 큰 어떤 수를 정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5보다는 작고 4보다 작은 어떤 수를 정의를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수가 양의 수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수죠. 절대적인 수. 우리가 3분의 2라고 했을 때는 1보다 작은 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3분의 2조각으로 나눴어요. 3분의 2, 세 조각으로 나눠서 2조각을 했을 때 이거는 3분의 2판이기도 하지만 조각수로 나타내면 2조각이죠. 그리고 그람수로 나타내면 또 약간 400g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2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얘는 사실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3분의 2라는 수는 우리가 절대적인 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수로 나타내서 이거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눗셈의 몫이에요. 나눗셈의 몫은 우리가 사실 6학년 때 배웁니다. 6학년 때 배워서 7을 4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가 아니라 몫은 4분의 7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데서 쓰는 이 나누기 기호 있죠. 이 나누기 기호는 실제 분수 기호랑 같이 쓰게 되고 분수에서 분자가 먼저 나오고 나누어지는 수가 먼저 나오는 순서랑 분모랑 나누는 수가 먼저 나중에 나오는 순서가 같죠.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고 이 나눗셈의 목도 역시 또 다른 의미죠. 전체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의 수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 개념이고 네 번째 개념이 이상값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쓰는데 짧게 쓰려고 이거는 3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이랑 밀접하고 3학년 2학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와 비례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랑 밀접합니다. 우리가 12개가 있고 18개가 있을 때 자 12개는 18개의 몇 분의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상값의 비교입니다. 몇 분의 몇일까요? 자, 몇 분의 몇인가 하면은 12는 18분의 10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약분해서 우리가 보통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하죠. 12는 18이 몇 분의 몇. 근데 3학년 때는 약분 안 배우니까 얘를 다 그려요. 이렇게 18개로 그리는 거죠.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묶어버려요. 이렇게 세묶음으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러면은 18이 전체고 전체 18개 중에 12는 두 묶음이니까 세 묶음 중에 두 묶음이니까 3분의 2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3학년 2학기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3학년 2학기, 그 다음 전체에 대한 부분과 양의 수는 어떻게 보면 3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하죠. 자, 그 다음 나눗셈의 몫은 6학년 때 배웁니다.
6학년 때 배우고.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이 사실은 다 다르고 이 개념들이 다르다는 거를 엄밀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아이들은 이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제가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렴풋하게 아이들이 처음에 분명히 분수를 이렇게 배웠어요. 분수를 이렇게 부분이 있고 전체 이건 항상 1이야.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이야. 이렇게 배웠던 아이들이 갑자기 3학년 2학기 때 18개 중에 12개는 그럼 전체 몇 분의 몇이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명히 분수는 내가 생각할 때 1보다 작은 어떤 값이었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값인데 갑자기 이런 거 많은 것 중에 얼마라는 게 왜 분수지? 이건 그냥 12지 왜 3분의 2예요? 이렇게 어떤 개념의 혼동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눗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 때도 지금까지는 왜 갑자기 7 나누기 4는 몫이 1이고 나머지 3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왜 나눗셈의 몫을 4분의 7이라는 분수로 표현해요? 4분의 7이라는 몫은 잘 와닿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지? 이게 잘 와닿지도 않아요. 하나하고 3개 남는다. 이건 그래도 와닿았는데 여기서도 또 분수가 사용되니까 이 분수는 또 뭐지? 이렇게 뭔가 자꾸 개념이 혼란을 느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소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수랑 거의 모든 면에서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곱셈을 하나, 나눗셈을 하나, 그 덧셈을 하나, 뺄셈을 하나, 소수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근데 분수는 분수만의 독자적인 그 계산 알고리즘이 존재하죠. 덧셈을 할 때는 분모를 같게 만든다. 뺄셈을 할 때 분모를 같게 만든다. 그 다음에 분자만 계산한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곱셈을 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약분한다. 나눗셈을 할 때는 곱셈과 똑같지만 나눗셈 뒤에 있는 나누는 분수를 역수로 만들어서 곱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소수나 자연수처럼 딱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실제로 계산 방법도 자연수랑 다르니까 이거 자체를 점점 배우면서 아이들이 지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데 왜 배운지도 모르겠고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항상 새로운 게 나오고 분수의 의미도 새롭고 가분수는 왜 배운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분수의 곱셈 나눗셈도 아니 어차피 더 소수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왜 분수를 굳이 배우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중학교 가서 우리가 유리식 같은 거 계산하는 거 보면요. 전부 분수의 곱셈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찾아가지고 공통인수를 없애고 유리수를 만들 이런 것들은 분수의 계산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즉 분수의 계산이 소수의 계산보다 중등, 고등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에서는 그 의미가 잘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분수를 저는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수를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산책을 풀 때도 중요하지만 연산책에서는 오히려 분수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한 분수 계산은 우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초등 교과를 배울 때 혹은 아이가 분수의 어떤 부분에서 뭐 4학년 때 갑자기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막힌다든지 5학년 때 약분 통분에서 막힌다든지 6학년 때 분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막힐 때 그 막힌 걸 뚫어줘야 됩니다. 그걸 못 뚫어주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좀 타격이 커요. 우리가 그냥 요것 좀 못하네 뭐 쌓기나무 이런 건 어차피 한 단원 나오고 뒤에 중등 고등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쌓기나무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근데 분수는 그게 아니야. 분수는 분수의 그런 개념과 나눗셈에 대한 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등에 나온 걸 다 착착착 쌓아놓지 않으면은 중등 고등 때 이 수나 식이 나오는 다항식이 나오는 그런 그 정수론 그다음에 식에 대한 부분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분수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은 3학년이다. 3학년에 처음에 개념을 다룰 때부터 정확하게 다뤄주고 연산을 다룰 때부터 정확하게 다뤄주고 나중에 또 4학년 때 덧셈이 나올 때도 개념을 계속 정확하게 다뤄줘야 돼요. 분수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라는 그 그 뜻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라는 느낌을 끝없이 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나눗셈 정도 배울 때는요. 5분의 7이 무슨 수였더라? 5분의 7이 7을 5로 나눈 어떤 그런 조각이었고 또 5분의 7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야 라는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막 약분하고 계산하는 데만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수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먹기 때문에 나중에 번분수가 나온다든지 다항식에 계산한다든지 이런 원리적인 부분에서 분수가 다른 식으로 표현될 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산책을 풀 때도 교과를 할 때도 좀 우리가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 학습들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그 연산이 하나 나올 때마다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건 쉬워요. 알고리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분수 덧셈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공식처럼 외우는 거 있죠. 근데 그 알고리즘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수로 변화했을 때도 이런 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나눗셈이나 비례식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나눗셈이나 비례식과 같은 연관 수학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분수를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분수 얘기는 좀 길었는데요. 요 얘기를 갖다 제가 아마 오늘 또 책을 진행하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근데 분수가 응용연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3학년 분수를 휙 넘어가서는 나중에 또 어려워질 때 또 골치 아파지긴 하죠. 자, 이제 단계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처럼 현행 교과 단원 짚어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게 좀 내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현재 C단계는 C1, 2, 3, 4가 1, 2권은 분수, 소수로, 유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3, C4는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의 어떤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1, 2권은 각각 3학년 1학기 분수와 소수,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분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개의 단원 차이가 좀 나고요. 4학년 2학기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살짝 다루고 있어요. 분수를 배우는 걸 끝내지 말고 분수 덧셈 뺄셈을 갖다가 좀 다루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 C3권에서는 이 3학년 2학기,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에 나온 곱셈, 나눗셈이 다 총괄돼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눗셈과 큰수의 계산에서는 4학년 1학기 곱셈과 나눗셈에 나오는 나눗셈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큰수,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큰수 부분이 포함돼서 주로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까지 이 연관 개념들은 같이 묶어서 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혹시나 이 교재를 갖다가 아이가 교과나 교과 선행이나 교과를 하고 있을 때 좀 참고하실 분들은 이 표를 보고 참고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4학년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좀 개념을 좀 더 알려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C1권 준비해 주세요. C1권 다시 올릴게요. 너무 크죠 또. 자, 이게 기계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손으로 올리는 겁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자, 손으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스위치로 올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열악합니다. 자 여기 있죠. 자, C1권에서는 먼저 6족을 보겠습니다. 6족. C1번의 부분과 전체, 즉 우리가 그 분수를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3학년 1학기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렵거나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개념적으로 짚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 이 1일차에 똑같이 나누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분수를 아이들이 잘못 아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과자를 반으로 뚝 쪼갰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이걸 갖다가 야 이거는 2분의 1이 정확히 아니야 이렇게 따지진 않죠. 그냥 적당히 나누면은 너 하나 나 하나 2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죠. 수학은 적당함이 없습니다. 수학은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이렇게 세로로 나눈 거랑 가로로 나눈 게 있을 때 이 가로로 나눈 것도 뭐 둘로 나눴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건 똑같이 나눈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분수가 아니에요. 얘를 뭐 색칠을 한다고 해서 분수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즉 분수라는 거는 똑같이 나눈 걸 전제한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좀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그림 보세요. 이거 뭐 똑같이 나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똑같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차라리 희한한 모양이긴 하지만 똑같이 나눠진 모양이죠. 그래서 항상 분수는 똑같이 나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 이걸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 이제 분수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나눗셈으로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그 이산값으로 적용될 때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나눗셈의 몫이 왜 되는지 이제 알겠죠.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걸 갖다가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말은 사실 나눗셈 이걸 사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나눈다는 말이 처음부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분수와 나눗셈은 처음부터 강력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6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는 17쪽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7쪽에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 자, 4번 문항은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이 위에 거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보면 바로 점선이 있어서 항상 전체 조각은 분모, 전체 조각수는 분모, 색칠된 조각수는 분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그게 뭐 그리다 만 것 같은 느낌이죠. 이 그리다 만 것 같은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항상 1번 같은 문제는
이 가장 작은 조각 있죠. 이 가장 작은 조각. 이 가장 작은 조각이 되게 나머지 부분도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땡땡땡땡땡. 아, 제가 전에 어디서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제가 습관이 잘못 들어서 점선을 그을 때는 항상 저도 모르게 땡땡땡땡땡 이렇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땡땡땡땡땡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땡땡땡땡땡. 자, 땡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굉장히 정교하죠. 자, 이것이 바로 개발자의 실력입니다. 자, 보시면은 농담이고요. 자, 이걸 그리고 세야 되겠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분의 1입니다. 자, 실상으로 그래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냥 점점 오히려 실선으로 우는 게 낫겠네요. 자, 근데 이제 16분의 1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개발자가 있다니까. 예, 똑똑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16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알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내가 대충 보니까 4분의 1인 것 같아. 4분의 1인 것 같아. 이렇게 4분의 1로 나눠놓고 그럼 이게 4분의 1이니까 또 이렇게 나누면은 4분의 1이 또 내주고 나면 16분의 1일 것이야. 근데 아마 3학년 때 분수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이 정도는 잘 안 돼요. 자, 그럼 오른쪽 거는 이것도 좀 그렇죠. 요거는 물론 이제 정석적인 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고력적인 풀이도 있는데 둘 다 아시면 좋아요. 정석적인 풀이는 아까처럼 또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실선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슥 실선. 자, 요렇게 다 나누면은 이것도 셀 수 있겠죠. 전부 다 하나 둘 셋 셀 수 있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또 하나의 단서가 있죠. 예를 들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이거 자체가 전체 나누어진 9개의 정사각형 중에 4개가 되죠. 그래서 9분의 4가 된다. 즉 이거는 9분의 4로 표시를 해도 되고 실제로 이렇게 땡땡땡땡 나눠가지고 이러면 아마 36분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한번 알려줘 보면 아이들이 어떤 이런 특정 어떤 모양을 봤을 때 이게 전체 얼마가 될까 할 때 단순히 나눠보기 전에 한 번쯤 옮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죠. 이런 방법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삼각형 두 개 합쳤어요. 아, 그렇죠. 뭐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삼각형 두 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얘를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점점 그림 복잡해지죠. 어쨌든 옮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6쪽하고 30쪽은 분수의 크기 비교가 나와요. 자, 분수의 크기 비교는 생각보다 교과에서는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고 그 엄마쌤 여러분들도 분수의 크기 비교가 뭐 간단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수의 크기 비교가 사실 그 저희가 집필하는 저희 회사에서 집필하거나 대표님 즉 한원주 대표님이 옛날부터 집필한 사고력 교재나 그 책을 보시면 분수의 그 크기 비교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아이들이 분수를 추상적인 값으로 본다. 즉 분수도 실제적인 값인데 이 실제적인 값들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값은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추상적으로 제가 나는 내 일에 3분의 1을 했어. 근데 다른 친구는 자기 일에 3분의 1을 했대요. 그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왜 비교할 수 없냐면 그 친구의 일과 내 일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했다면 비교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이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피자를 8분의 3판 먹었는데 저 친구는 8분의 5판 8분의 5판 먹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레귤레고 저 친구는 라지예요. 뭐 이러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이 같아야 비교할 수 있는 게 분수의 크기 비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수를 수로 생각할 때는 그 수로서는 분수는 비교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이게 당연히 이 분수 자체가 수라고 1보다 작은 어떤 특정한 수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게 실제적인 수라는 느낌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처음에 제가 좀 이제 정리된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기가 이제 좀 너무 번잡하니까 역시 제가 썼던 책.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용 책이라서 책을 파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뒷광고가 아닙니다. 자, 이 책은 학원용 책이라서 구할 수가 없는 책이고. 자, 여기 이제 정리가 좀 돼 있는데 보이시나요? 좀 내릴까요? 자, 이거는 이제 5학년 때는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더 큰 분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3학년 때도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분자가 같은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응용연산에서 보면은 단위분수, 즉 단위분수를 먼저 비교하고 단위분수가 아닌 동분자 분수를 그 다음에 비교해요.
왜냐하면 단위 분수에서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개로 나눈 거랑 3개로 나눈 것 중에 어느 게 더 크게라고 했을 때 3개로 나눈 게 더 크네? 그러면은 이걸 몇 번 해보고 나면은 이거 하나를 단위 분수일 때는 무조건 분모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 2일 때, 2일 때 이런 거는 이제 이 그림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2개일 때도 마찬가지야. 2개일 때도 3분의 2가 4분의 2보다 더 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2단계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응용연산에도 나오는 방법인데 절반 비교법입니다. 자, 절반 비교법은 우리가 2분의 1보다 큰 분수와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는 굳이 막 약분하고 굳이 통분하거나 하지 않아도 바로 보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복잡한 분수예요. 보시면 36분의 17하고 67분의 34를 어떻게 비교하지? 이거 36하고 67은 기본적으로 서로 소인 수죠. 즉 이거는 최저 공배수도 그냥 2개 곱한 거예요. 이걸 곱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죠. 얘는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는 딱 보면 36분의 10 우리가 2분의 1보다 같은 분수를 딱 적어보면은 4분의 2 이렇게 적어보면은 자 지금 적고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적어보면 특징이 다 분모가 분자의 2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이 나왔어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를 보니까 분모가 분자의 헷갈려. 분모가 분자의 2배보다 크면은 2분의 1보다 작고 그것보다 작으면은 2분의 1보다 큰 거죠. 즉 이것도 보면은 36분의 18이라는 애가 2분의 1이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분자가 1이 작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68분의 34라는 애가 있으면은 얘가 2분의 1인 애인데 얘보다 분모가 1 작으니까 2분의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분의 1보다 크고 얘는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크죠. 즉 절반을 비교하는 방법을 하면은 사실 어떤 분수들은 통분할 필요 없이 빠르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통분하라고 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우리가 분수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은 절반이다. 왜? 절반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경우도 있고 물론 1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1을 기준으로 하는 건 너무 쉽죠.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냥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은 무조건 진분수니까 진분수는 항상 가분수보다 작죠. 이거는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니까 2분의 1로 좀 확장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나오진 않고 응용연산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응용연산 좀 보여드릴게요. 몇 페이지면요. 여기 50쪽 넘어가 볼게요. 자, 50쪽으로 가보세요. 한번 응용연산입니다. 다시. 자, 50쪽에서 보면요. 왼쪽에 있는 방법은 분모가 같은 분수로 바꾸기. 여기 보면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 즉 약분을 갖다가 이 책에서는 교과보다 먼저 가르쳐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가지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여기서 가르칩니다. 즉 앞에 4일차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 주차에서는 여기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갖다 분모가 같게 만들어봐. 요게 통분이죠. 우리가 분모가 같게 만든다는 게 통분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얘기는 뭐죠? 7분의 6과 5분의 3은 분자가 같은 분수로 바꾸는 거죠. 분자가 같은 분수로 바꾸는 건 통분이 아니에요. 통분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분자를 똑같이 만든다라는 일종의 행위인 거고 통분하고는 다르지만 역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수가 있다고 칠 때 이거 2개를 갖다가 분모 같게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렵죠. 통분을 특히 안 배웠을 때는 요거는 7배하고 이건 3배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거 분자를 보면 딱 그냥 이거 2배 하면 바로 분자가 똑같이 되네. 즉 이거랑 똑같은 분수는 6분의 4야. 그러면 분자가 둘 다 4 같은데 분모가 얘가 6이고 얘는 7이니까 분모가 작은 쪽이 더 커. 즉 우리가 항상 통분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모든 분수 비교를 통분으로만 해요. 근데 그게 물론 통분이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지만 통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크기 비교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아까 제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때 우리가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6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좀 특이한 애들 7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 항상 자기는 동일한 피자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통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2분의 1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분자를 통일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교과에 안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마찬가지로 분수의 크기 비교 방법으로 아이들이 알아듣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또 요거에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거는 역시 또 사고력에 잘 나오는 건데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차가
분모와 분자의 차가 일정한 분수가 있다 칠게요. 차가 일정한 분수가 있다. 차가 일정한 분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차가 2인 분수를 제가 다 써볼게요. 너무 얇죠? 자, 차가 2인 분수를 한번 써볼게요.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7분의 5, 뭐 이렇게 썼어요. 요것들은 역시 또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알지만, 그리고 이걸 통분해봐도 알지만,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가 일정할 때 진분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더 분모가 커질수록 더 커져요. 즉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101분의 99와 뭐 저기 99분의 97은 비교할 필요가 없이 얘가 크다는 걸 우리가 규칙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고력 수학을 풀면은 알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아이들이 실제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금방. 이게 점점 더 뭔가 이게 점점 더 뭔가 이런 어떤 1에 점점 더 가까운 값으로 커져요. 1에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커지고 우리가 이게 나중에 극한에서 배우죠. 극한에서는 요게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 1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근데 이제 이걸 뭐 그것까지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규칙들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크기 규칙도 있다. 요까지가 제가 초등에서 그래도 알면 좋은 크기 비교법, 분수의 크기 비교법.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수의 크기 비교는 분수란 수를 갖다 아이들이 분수의 크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분수를 자꾸만 개념적인 어떤 수 그리고 자연수가 두 개가 모여 있으니까 이게 자연수랑 좀 헷갈리고 그런 어려운 수로 인식을 하는데 분수도 그냥 우리가 자연수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수고 이 수는 능히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걸 꼭 아이들이 알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교재에서 있었던 걸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26쪽에서 분모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쪽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를 배우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운 다음에 3주차로 넘어가서는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를 2분의 1 크기 비교법 여기도 나와요. 1일차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한 크기 비교. 여기까지 쭉 3학년 때 크기 비교 방법을 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 비교 방법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 있다. 이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9쪽 한번 볼까요? 자, 49쪽 4번 문항 볼게요. 4번 문항. 자, 분자가 5보다 작으면서 2분의 1보다 큰 분수를 모두 쓰세요. 자, 이 단어는 이 1차는 아까 얘기했던 2분의 1과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과 크기 비교를 하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는데 자, 이거 뭔가 답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어려워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분자가 5보다 큰 뭐지? 이런데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분자가 5보다 작으니까 분자가 될 수 있는 수는 자, 1, 2, 3, 4, 4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자, 분자가 1이면서 2분의 1보다 큰 분수가 있나요? 자, 분자가 1이면 무조건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보다 무조건 작죠. 그래서 분자가 1인 경우는 2분의 1보다 큰 분수가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분자가 2일 때를 따져보는 거예요. 분자가 2일 때는 먼저 2분의 2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분수라고 표현했지만 진분수가 정확하긴 해요. 근데 여기 진분수, 가분수를 배우기 전 단계에서는 다 일단 분수는 1보다 작다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1보다 작은 진분수만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자가 5이면서 분자가 2이면서 2분의 1보다 큰 분수는 먼저 2일 때는 없고 3분의 2가 있죠. 그 다음에 4분의 2는 어때요? 4분의 2는 2분의 1과 같죠?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분의 2, 6분의 2 될수록 점점 더 작아지니까 3분의 2밖에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3일 때는 역시 4분의 3이 있고 5분의 3이 있고 자, 6분의 3부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마찬가지로 4일 때는 이번에는 4일 때는 5분의 4가 있고 그 다음에 6분의 4가 있고 그 다음에 7분의 4가 있고 자, 8분의 4부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래서 답은 요거 6개가 되죠. 자, 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문제는 이 풀어야 되는 어떤 그 시간 자체가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걸리는 문제고 아이가 2분의 1보다 큰 분수, 작은 분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분수를 쭉 다 쓰고는 막 우리가 분자가 1인 분수 다 쓰고 2인 분수 다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풀면은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에는 되게 막막하지만 처음에 일단 분자가 5보다 작으니까 분자가 1, 2, 3, 4이면서 절반보다 큰 분수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차근차근 하면서 요거 하나를 찾는 걸 갖다가 각각 한 문제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세요. 난이도 자체가 차근차근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쪽 가볼게요. 자, 이번엔 소수는 짧게 나와요. 항상 소수는 짧게 나옵니다. 소수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소수는 제가 훅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자, 77쪽에서 보면은 5번 문제는 이제 풀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소수를 갖다가 쓰는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거 아시죠? 최근에 그 음식점 가보시거나 카페 가보시면은 금액을 4,200원 이렇게 표시 안 하고 4.2 이렇게 표시한 거 보셨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쓰는 카페들이 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걸 뭐랑 비교해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승호, 민주 이렇게 키가 세 가지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cm 7mm라는 둘 다 자연수 단위 두 개를 쓰는 거. 하나는 18mm라는 단위 하나랑 자연수를 쓰는 거. 이번에는 또 단위 하나랑 소수를 쓰는 거. 자, 똑같은 방식으로 도희가 사용한 철사의 길이는 17m로도 나타낼 수 있고 1.7cm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똑같은 길이를. 우리 키도 마찬가지예요. 제 키가 168, 얘기되나요? 168cm인데 미터로 나타내면 1.68m고 1m cm로 나타내면 1m 68cm예요. 자, 이 세 가지 표현법이 다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다가 요즘에 이렇게 쓰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보기가 편한 거예요. 자, 이런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무조건 소수보단 자연수가 보기 편해. 이런 사람들은 이 자연수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메뉴판도 어차피 점점 길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냥 3,000원 이런 건 3 써버리는 거야. 아, 이거 3,000원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3을 써보면 간단이고, 근데 4,200원 이런 거, 4,500원 이런 건 어차피 소수를 써야 되니까 쓰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길이는 더 짧죠. 그러니까 요게 더 짧은 경우가 편한 사람도 있고 요게 더 편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걸 조금 아직은 편해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돈의 단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10,000원, 1,000,000원 이런 식이고 외국은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원 정도가 외국에서는 대체로 1인 경우가 많죠. 즉, 이건 보통 달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으로 생각하는 게 1이고, 위안 같은 경우 우리가 200으로 생각하는 게 1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훨씬 더 작은 수를 다루니까 이런 데서는 소수를 훨씬 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소수를 우리나라의 그 학제보다 훨씬 큰 수보다 소수를 먼저 배워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만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 4.2 이런 걸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120.7위안 이런 걸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소수를 먼저 배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수를 먼저 배우고 큰 수의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이유가 화폐 단위 때문이 가장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수의 계산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안다, 경 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놀래요. 니들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많이 가르치냐?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런 화폐 단위에 따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소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짧게 나타낼 수도 있다. 즉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실제로 소수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한 좋은 소재라서 즉 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알려줘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고 나서 아이들한테 자 그럼 네 키를 소수 센티미터 소수 그다음에 센티미터인 세 자릿수 그다음에 미터와 센티미터 같이 나타내는 걸로 해서 어떤 걸로 나타내는 게 네 키를 나타내는 제일 편해? 아이들은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써?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토론을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1권을 했는데 2권, 3권, 4권은 제가 휴식하고 나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권, 3권, 4권은 11시 10분부터 지금 10시 59분이니까 11시 10분부터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그리고 11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분수 강의 좀 어렵죠? 저도 좀 약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특히 분수의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근데 사실 저도 이 개발자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왜 분수를 어려워할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오랜 숙제예요. 그래서 분수 교구도 만들려고 해봤고, 분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해봤는데, 실제로 그나마 우리나라 애들은 그 분수를 다른 나라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편이래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애들은 정말 분수에서 정말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거의 뭐, 아, 수학은 이제 나랑 아니야. 이렇게 수학과 영원한 안녕을 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대학 입시가 중요한 나라에서 겨우 분수 때문에 특정 과목, 그것도 수학이라는 아주 큰 과목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교육을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좀 분수를 왜 어려워하는지 제가 고민한 걸 좀 이렇게 엄마 쌤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분수를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갖다가 엄마 쌤들이 조금 체감하시길 바랬어요. 사실 우리가 분수를 쉽게 그냥 배웠거나 아니면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분수가 왜 어려운지 잘 이해를 잘 못하세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이가 이래서 어려워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 단원에서 어려워하면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런 걸 좀 알기를 바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의견이니까 또 아이들마다 또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오히려 그때그때 저희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런 뭐 갑자기 아이가 분수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해요. 뭐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혹은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남겨주시면 저희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애가 그런 걸 뚫어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분수 부분을 좀 길게 평소보다 조금 더 약간 전문가스럽게, 다른 데서는 아마 들으실 수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문가스럽게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 시간 오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분수 설명을 너무 오래 했어요. 이게 항상 의욕 과다가 문제입니다. 의욕 과다. 네. 항상 이렇게 교재를 짚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C 단계는 교재가 B 단계에 비해서는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착실히 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저는 오히려 B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B 단계를 했을 때 와, C 단계는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분수는 그렇게 굉장히 어렵진 않아서. 네. 아, 그렇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저기 이 영상도 좀 지금 뭐 얼마 전에 카페에 올라와서 뭐 답변 드리는 거지만 영상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편집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좀 여러 이제 다른 일반적인 분들이 보셨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비디오 키고 계시는 엄마쌤 여러분들이 얼굴이 노출이 원하지 않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 영상을 저희가 어디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편집을 하고 있어서 저번에 어떤 그 엄마 스님, 예, 저는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와이프랑 안 가지기로 했어요. 뭐 사람 이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시 보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자, 10분 됐으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이게 추천 비디오로 돼 있죠, 현재. 자, 이거는 제가 또 역시 막간을 이용해서 항상 간단한 그 활동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소개해 드렸죠. 앱 게임이라든지. 요거는 저희 그 필지앤 카페에 있는 저기 그 활동지로 할 수 있는 3학년 1학기나 2학년 때, 즉 분수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하기 좋은 그 활동입니다. 요거는 되게 간단한데 주사위 2개랑 이 활동지만 있으면 돼요. 엄마 쌤들이랑 그다음에 그 아이랑 같이 해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자기가 이걸 굴려가지고 진분수만 되는 거예요. 즉, 큰 수를 분모, 그 다음에 작은 수를 분자로 해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 칸에 색칠을 하고 그걸 이제 빙고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같이 같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죠. 자, 5분의 3이죠. 그럼 제가 먼저 5분의 3을 어느 칸에 하지 나는? 저도 해볼게요. 네네. 5분의 3은 이 칸에 할래요. 이 칸에. 싹싹싹싹.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자,
저분은 원희쌤입니다. 자, 6분의 4. 6분의 4. 6분의 4 어디다? 여기다 하면 1열이 되겠다. 자, 이거 제가 할게요. 5분의 5니까 1이죠. 자, 1은 또 이런 데다 아무 때나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1이죠. 1이에요, 1. 여기. 생각하고 있어. 아, 그래요? 모르시나 해서. 자, 모르신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자, 하세요. 6분의 5. 6분의 5. 네. 자, 어려운데요.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개만 한 줄 되면 끝내기로 할까요? 네. 하세요. 5분의 5분의 1. 자, 5분의 1. 됐어요. 4개 됐어요? 네. 아, 이거는 프리니까. 이 프리는 전부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시작했는데도 원희쌤한테 졌습니다. 자, 판이 똑같은데. 예, 판이 똑같아요. 판도 똑같고 한데도 졌어요. 자, 이 게임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분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을 분수로 읽는 가장 분수를 최초로 하는 단계에서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이고요. 집에 있는 주사위 2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저희가 이 활동지는 필드앤 카페에도 있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죠, 선생님. 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분수에서 올려드렸던 그 자료들 있죠. 그 분수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아까 그 4가지, 분수가 어려운 4가지, 그거랑 요거까지 해서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도치만 카페와 필즈앤 카페 올려드릴게요. 자, 저기 손을 흔들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아까부터 제가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자, 인사 한번 하시고요. 손을 왜 안 다시 흔드시죠? 왜 이렇게 펴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자, 뭐 갑자기 깜짝 놀래 안녕. 자, 이제 C2권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야지 뭐. 저쪽 카메라 가야지.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나도. 모기. 무슨 소리일까요? 민호. 모기라고 했나요? 아, 모기? 모기. 저는 모기가 아니라 고기로 듣습니다. 고기. 고기. 점심은 고기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자, C2권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C2권은 내용이 3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3학년 1학기 분수랑은 좀 많이 달라요, 결이. 자, 한번 볼게요. C2권의 6쪽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 활동지도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잘라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색칠해서 활동하시기 좋은 활동지라서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네. 자, 6쪽에 보시면 낱개로 분수 나타내기 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분수의 개념이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보면은 갑자기 여러 개가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개가 있었고 그 한 개를 막 분수로 쪼개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또 몇 개는 몇 분의 몇인지 이걸 물어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량에 대한 분수 표현입니다. 자, 이때부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 시작해요. 5는 9의 9분의 5다? 이게 무슨 말이지? 2는 7의 7분의 2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그냥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는 전체 하나를 1로 봤다면 이제는 이 7개 있는 이거를 전체를 그냥 분수 1로 봤을 때 요거는 그러면 전체 몇 분의 몇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전체가 몇 개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분수의 양도 달라지고 이 실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체험해 보는 게 낱개로 분수 나타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어떤 구체물을 써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돌이라든지 연결 큐브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여러 개의 물건들을 갖다가 전체와 부분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해주시면서 3학년 2학기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부터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차인 2일차에는 묶음으로 이제 분수를 나타내요. 이제 좀 더 복잡해요. 자, 이게 20개가 있어요. 20개. 20개 중에 8개를 표현하게 되니까 8은 20의 몇 분의 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8은 20의 아까처럼 하면 20분의 8인데 20분의 8이라는 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4개씩 한 묶음으로 묶어보니까 전체는 5묶음인데 이거는 8개는 2묶음이다. 그래서 8은 20의 5분의 2다.
자, 여기부터도 어렵게 시작하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그냥 봤을 때 8은 20에 20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뭐 5분의 2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은 약분 개념을 몰라요. 약분 개념도 잘 모르고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역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묶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묶음이라는 것도 부채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죠. 아까 연결 큐브 같으면은 연결 큐브는 부채물을 묶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연결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아 이게 원래 6개인데 3개씩 묶었더니 2묶음이야. 이 묶음 개념을 보여준 다음에 그 묶음이 전체 묶음에서 차지하는 분수로 나타내는 게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3단계로 가보실까요? 3단계는 이제 역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이거 전체가 있으면 이 전체 중에 4분의 1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체 24개가 있는데 4분의 1이란 말은 아까도 봤으니까 4분의 1이라는 거는 그럼 이건 네묶음으로 일단 묶으면 되겠네. 네묶음으로 묶으려면은 24를 네묶음으로 묶으려면은 나눠보니까 6개씩 묶어야 돼. 6개씩 묶어보니까 이 묶음으로 하니까 4묶음 중에 하나야. 그래서 24의 4분의 1은 6개야. 자,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배웠으니까 사실 이게 똑같아요. 24 곱하기 4분의 1은 이렇게 해서 6. 이거랑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곱셈으로 푸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는 이 이산량을 묶음으로 표현해서 묶음을 분수로 나타내는 걸로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르죠. 이게 다르고 그래서 또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곱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항상 4분의 1이 되려면 그러면은 요건 24를 갖다가 네묶음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묶음으로 만들어야 4분의 1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묶음을 만들려면 6개씩 묶어야 되네. 요걸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막 단위 분수만큼이 얼마인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단위 분수만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일반 분수만큼이 나오겠죠. 자, 분수만큼. 자, 이게 전부 교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가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제는 자, 이번에는 아까 18의 6분의 1은 3이라는 걸 배웠어요. 18의 6분의 1은 18을 6묶음으로 나눴을 때 한 묶음은 몇 개 들어있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18 나누기 6이라는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6분의 5는 6분의 1이 몇 개 있냐면은 6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러니까 6분의 5는 5개 있으니까 6분의 1이 5개 있으면 6분의 1이 아까 3개였죠. 3개가 5묶음이니까 1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18의 6분의 5를 구하는 거는 18에서 일단 한 묶음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6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한 묶음에 5개가 있으니까 분자인 5를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15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초등에서는. 왜냐하면 이 혼합 계산이 일단 안 되고 근데 이게 결국엔 또 아까 뭐랑 같죠? 18 나누기 6 곱하기 5는 18 곱하기 6분의 5와 같아요. 사실. 이게 같다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분수의 곱셈 나눗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은 개념인데 이거랑 연계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걸로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철저하게 묶음 개념으로. 6묶음인데 6묶음 중에 5묶음이니까 6묶음 중에 5묶음 전부 몇 개지? 15개. 3개씩 5묶음 15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산량이 나와서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성인들은 그래도 전체 몇 분의 몇이다 이런 표현이 되게 익숙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여러 개 중에 몇 분의 몇이라는 표현을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에 잘 써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려워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채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묶음 개념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좀 덜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응용해서 풀 때 아이들이 이 부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는 확 보입니다. 여기가 잘 안 넘어가지면 교과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쪽 가볼게요. 2주차로 가서. 자, 26쪽에서는 이제 가분수가 처음 나오죠. 가분수가 처음 나와서 분자가 분모보다 분모가 같거나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하는데 이 가분수가 그래서 이제 가분수를 배우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1보다 작은 범위 이게 지금 1이니까 자,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던 애들은 항상 그거였어요. 진분수였죠. 지금까지 진분수는 배웠다면은 여기서 이 더 위에 있는 거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이 중에 하나가 가분수고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가분수고 또 그 다음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2일차에 나오는 대분수죠. 자, 같은 분수는 가분수와 대분수로 둘 다 나타낼 수 있어.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가분수와 대분수가 어떤 면에서 표현의 차이가 나고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를 아이들이 좀 정확하게 알면은 좋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대분수는 분수의 크기를 알기 좋다. 즉 우리가 같은 분수도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내면은 3과 6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은 아, 이 분수는 3보다 약간 크고 4보다는 좀 작은 분수구나. 이렇게 다 알기 쉬운 반면에 6분의 19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계산이 빠르니까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딱 봐도 이게 크기는 잘 모르는 거야.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어때요? 계산을 할 때는 가분수가 훨씬 강력한 툴입니다. 물론 초등에서는 대분수의 덧셈 뺄셈에서는 가분수로 안 만들고 계산하기도 해요. 즉 동분모 4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것끼리 이거는 이것끼리 해서 7과 6분의 4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받아올림이 있으면 또 약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에는 확실히 대분수만으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초등에서는.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분수로도 덧셈 뺄셈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계산은 가분수로 고쳐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리고 또 초등에서는 아직도 옛날처럼 강제하진 않지만 답은 가급적 대분수로 쓰기를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자꾸만 분수의 크기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대분수로 답을 가분수가 나온 걸 꽂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점점 좀 옛날에는 뭐 가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틀리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달라요. 뭐 그래도 대분수로 고치게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대분수로 고쳐서 표현하게 하는 것도 마지막에는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4쪽으로 갈게요. 자, 54쪽에 이제 대분수와 가분수의 크기 비교가 나오는데, 자, 가분수의 크기 비교 방법은 그 진분수랑 동일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모를 같게 만들든지 분자를 같게 만들든지, 근데 2분의 1 비교법은 못 쓰겠죠. 왜냐하면 모든 가분수는 다 2분의 1보다 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데, 대분수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자연수 부분을 먼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분수 부분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대분수에서 자연수 부분이 다르면은 그냥 자연수 부분이 큰 게 무조건 더 커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으면은 분수 부분을 진분수 부분을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이제 추가로 나온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66쪽. 자, 66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분수의 덧셈 뺄셈을 4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즉 앞에 나왔던 내용이 3학년 2학기 내용이고요. 여기부터는 4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교과에서는 약 1년의 텀이 있죠. 1년의 텀이 있지만 사실 4학년 2학기 때 가르치는 이 동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 즉 분모와 같은 덧셈 뺄셈은 3학년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림으로 분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데 뭐 가르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아이들이 이 정도 선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얘기만 이제 하자면은 동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전히 뭘 것 같아요? 여전히 뭐냐면은 분모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예요. 즉 뭐냐면 아직도 그런 애가 있냐 싶겠지만 분자만 더하고 빼는데 분모를 더하거나 빼요. 습관적으로 그냥 봐도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딱 봐도 분모를 더하고 싶게 생겼죠. 아,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걸 왜 아이들은 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더할까요?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수가 나란히 나와 있으니까 일단 더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아직도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해답은 어디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리에 있습니다. 원리. 이 원리를 보면요. 분모를 안 더하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죠. 이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피자로 볼게요. 피자. 역시 제가 피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피자가 하도 설명하기 좋은 소재니까. 자, 피자가 있는데 한 판이 있는데 한 판을 6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6조각을 나눠서 그 중에 2조각이 있고 그 중에 3조각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2조각을 먹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3조각을 먹었으면은 그 사람은 전체에 몇 조각을 먹은 거죠? 5조각을 먹은 거죠. 5조각을 먹는 동안 근데 전체 나눈 조각 수는 변했어요? 안 변하죠. 즉 우리가 6분의 2와 6분의 3을 더할 때 그게 12분의 5가 되려면 피자를 나누는 개수가 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피자를 나눈 개수인 6은 동일한 거죠. 그 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분모랑 분자를 지칭하는 영어 기억나시죠? 하나 그 디노미네이트 자체는 명명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뉴머레이터, 즉 분자는 개수라고 했어요. 즉 분자가 개수인 거지 분모는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가 아니고 이거는 분자가 어떤 뭐를 나눠서 몇 조각인지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분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하면 안 되는 수인 거예요. 자, 하지만 그 분수의 개념을 이제 분수의 덧셈을 배우는 4학년 2학기 때는 또 아이들이 희미해져요. 분수가 뭐였더라? 뭐 그때는 이제 이런 것만 집착해야 돼요. 뭐야?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나? 아니 분자는 더하나? 이런 알고리즘만 집착하게 되거든요. 알고리즘이 근데 막힐 때는 알고리즘을 아는데도 아이들이 실수할 때는 반드시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귀찮지만. 그래서 다시 원리를 통해서 왜 분모를 더하면 안 되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또 짚어주세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2권은 뭐 그렇게 이거 외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바로 3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권부터는 또 이제 다시 분수를 좀 잠깐 잊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마무리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교과 과정상으로는 이제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 주로 나오는 곱셈 나눗셈이라서요. 보통은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가 교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것보다 큰 수는 안 나와요. 그것보다 큰 수는 왜 안 나오냐면은 뭐 수가 커져도 방식은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C3번 볼게요. 자, C3권의 13쪽 잠깐 볼게요. 13쪽. 제가 전에도 이 D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곱셈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원리입니다. 아이들이 알고리즘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 원리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원리를 잊어버린단 말은 이렇게 계산하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대략 뭐 이렇게 원래 736의 4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원래 개념들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했을 때도 자기가 어떤 다른 값을 냈는지 발견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뭘 자리값을 잘못해가지고 답이 200 얼마가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뭐 294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곱셈의 원래 개념을 알고 있으면 736의 4배가 294가 나올 수가 없죠. 반대로 이걸 잘못해가지고 29,0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29,000도 나올 수가 없죠. 700에다 4를 곱하면은 2800인데 대략 봐도 2800보다 약간 큰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양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거. 즉 우리가 이 곱셈, 세로셈 알고리즘에서 각각의 이 수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즉 우리는 이거는 4를 6이랑 곱했고 얘는 4를 30이랑 곱했고 그 다음에 얘는 4를 700이랑 곱한 거죠.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요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자기 계산에서 뭐가 잘못된지 이거 그냥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1을 올려 쓰고 2를 올려 쓰고 그러면서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잃어버린 친구들이 잊어버려도 사실 잘 푸는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그걸 그냥 어느 정도 체득한 건데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자꾸만 이 자릿값에서 계산 실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실수가 나오는 애들은 다시 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좋은 예인데 13쪽에 있는 이 3번 문제 볼게요. 이 3번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거 곱셈을 하는 과정인데 이 원리 부분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72, 630, 1800이 뭐지? 그냥 알고리즘 알고 있는 이 친구들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알고리즘을 배울 때는 결국에는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그 세 개 값을 더한 값을 구하는 게 이 알고리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630이라는 건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10의 자리인 70과 9를 곱한 값이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가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친구죠. 이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또 나중에 아이들이 이걸 대충 알고 넘어가면은 이 복잡한 계산에서 한번 생각해봐. 여기 곱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곱셈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덧셈이 그리고 여기서 각 자리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오는데 이런 복잡한 연산에서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이런 실수가 왜 나왔는지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쓰다가 뭐 1을 잘못 썼어요. 뭐 아니면은 자릿수를 이거 663을 여기 써야 되는데 여기다 썼어요. 근데 여기다 쓰는 이유가 이 수가 630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쓰는 건 자기가 63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 저쪽 바꿔서 쓰는데 이거는 원래 10의 자리랑 1의 자리 곱한 값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런 자리값을 잘못 쓰는 실수를 점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원리로 돌아가자. 똑같은 말 강조해서 죄송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초등에서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리가 잘 된 친구들은 중등으로 가서도 사실 중등으로 가서는 똑같은 연산 원리가 문자로 표현되는 것밖에 없어요. 연산 원리는 다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연산 원리가 잘 된 친구들은 그게 문자로 표현되든 수로 표현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원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일종의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쪽 가볼게요. 자, 21쪽에 3번, 4번 문제 잠깐 볼게요. 3번, 4번 문제는 형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형태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 덧셈 뺄셈에서는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이 등호로 가정하고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등호로 가정하면 어려운 게 1500으로 47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확한 값이 47을 곱해가지고 1500이 나오는 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림에서 풀어야 됩니다. 어림에서. 이 어림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47에다가 몇십을 곱하네. 이런 곱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알고리즘으로 100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 해봤자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게 아니라 이 곱셈의 정확한 의미. 47의 몇십 배가 1500이 됐어. 그럼 몇십 배 중에 그럼 10배를 해볼까? 47의 10배는 470이지. 그럼 20배를 해볼까? 20배는 계산하면 940이야. 30배는 예를 들면 100 이제 계산이 슬슬 어려워지네요. 47 하면은 1410. 자, 1410이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30배보다 좀 크고 40배보다는 좀 작구나. 그러니까 40이 답이야. 이런 식의 어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 과정이 필요한 게 3학년, 4학년 곱셈, 나눗셈의 특징이에요. 나눗셈에서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나눗셈도 사실은 이런 어린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500을 47로 나눈다고 생각할 때도 이 47이 150이 몇 번 들어가지? 두 번? 두 번은 94야. 이러면 이게 나머지 이 수보다 더 커지죠? 안 되네. 세 번 하니까 141이 돼서 남는 수가 90이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또 1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47을 갖다가 2 또는 3으로 더 곱해보고 이게 150이 넘지 않는 최대값을 찾아 나가는 어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3, 4학년 자연수 곱셈, 나눗셈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요것 때문에 자연수 곱셈, 나눗셈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어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충 47의 몇 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35에다가 10을 곱하면 350인데 그럼 나는 이제 한 뭐 90을 해볼까? 이거 이제 크니까 90을 했을 때 얼마 나오더라? 80을 했을 때 얼마 나오더라? 그랬을 때 답이 8이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어림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9를 다 넣는 게 아니고요. 대충 이 정도 값이 나오려면 얼마를 넣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곱셈을 많이 한 친구들이 양적으로 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8쪽 가보겠습니다. 28쪽. 네. 뭐 일단 좀 프리테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는 전에 학년에서 제가 강조해 드렸던 배와 반 방법이 나옵니다. 배와 반 방법은 우리가 이 곱셈에서 볼 때 한 수를 절반으로 만들고 한 수를 2배로 만들어도 원래 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실제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 3학년 정도 됐을 때는 사실은 지금껏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거는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냥 A, B 영어로 쓸게요. 뭐 아이들은 A, B 이렇게 쓰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A 더하기 B는 네모가 되는 게 있고 A 빼기 B는 네모가 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네모가 되는 게 있고 제가 사칙 연산을 다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A 나누기 B는 네모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네모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A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어요. 더하기 1을 했어요. 합이 변하지 않으면 B는 어떻게 돼야 되죠? B는 빼기 1을 하면 되죠. 우리가 A에다 어떤 수를 더했을 때 B에다 같은 수를 빼면요. 합이 변하지 않아요. 이 두 개는 항상 이렇게 한 수를 크게 하면은 다른 수도 그만큼 작게 하면 합이 변하지 않는 거죠. 합이 일정한 거죠. 자, 뺄셈은 좀 달라요. 뺄셈은 앞에 빼어지는 수가 더하기 1이 되면은 빼는 수도 빼기 1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차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A가 커지는 만큼 B도 커져야 차가 일정하죠. A가 작아지는 만큼 B도 작아져야 돼요. 자, 이번엔 곱셈이에요. 곱셈은 이제 더하기 빼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배로 했으니까 A를 제가 2배로 만들었어요. A를 2배로 만들면은 A는 2배만큼 커졌으니까 B는 절반으로 작아져야 곱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많은 경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 곱셈으로 보여주면 돼요. 계속. 6 곱하기 5가 있는데 얘를 예를 들면 3으로 나누고 얘는 이제 2배를 했으면 10을 해도 똑같이 30이지. 계속 이런 예를 보여주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중등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초등에서는 이렇게 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눗셈은 어떻죠?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가 2배가 되면은 나누는 수도
2배가 돼야 몫이 일정하죠. 자, 뺄셈과 나눗셈은 좀 뭔가 또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커지는 만큼, 대신에 이거는 이제 합으로 커지고 얘는 곱으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만큼 뒤에 수도 같이 커져야 몫이나 차가 일정하고요. 합과 곱은 어때요? 앞에 수가 커지는 만큼 뒤에 수는 작아져야 합과 곱이 같다는 거. 요게 이제 정리가 3학년 정도에는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응용면서에서 계속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걸 정리하고 이 이제 배합반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배합반을 통해서 64 곱하기 15를 그냥 단순히 바로 알고리즘으로 64 곱하기 15 해가지고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얘를 절반으로 만들고 얘를 2배로 만들면은 되게 간단한 0이 있는 곱셈이 되니까 0이 있는 곱셈은 훨씬 쉽죠. 32 곱하기 3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자,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로 편할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 수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 수들의 특징. 이 수들의 특징을 보면 다 보면은 5의 배수죠. 5의 배수는 2배를 해버리면 다 10의 배수가 되니까 1의 자릿수가 0이 돼요. 1의 자릿수가 0이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죠. 즉, 두 자리 곱셈을 할 때 5의 배수가 나오면 2배의 방법을 써볼까? 이걸 하나 해야 되고요. 근데 2배를 하고 앞에 수는 반을 해야 되니까 앞에 수는 항상 뭐예요? 보시면은 짝수죠. 즉 짝수와 5의 배수를 곱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2배 반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한번 아이한테 얘기해 주면은 막 문제를 풀다가도 짝수랑 5의 배수 어제 많이 봤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계산하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어요. 아까 말했던 이 4가지 곱, 합, 차, 곱, 목에서 이 계산값이 일정할 때 앞에 값이 변할 때 뒤에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은 정리된 게 4학년 교과에 좀 나오긴 나와요. 이거는 4학년 나중에 D단계에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9쪽이요. 자, 39쪽이 사실 C3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이거는 원리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렵고요. 제가 전에도 저번 시간에 2자리 곱하기 1자리 수를 갖다 계산을 할 때 그 설명을 하나 드렸죠. 즉 AB 곱하기 C를 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은 이 세 개 숫자가 어떤 크기 관계여야 되나 할 때 가장 큰 수여야 되는 게 일단 C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 A가 커야 되고 그 다음 B 순서 C, A, B 순서로 가야 이 곱이 최대가 된다는 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때도 막 식으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중등의 식으로 그 식은 사실 엄마 쌤 여러분들은 중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애들은 이해 못해요. 애들은 이해 못하고 단지 그건 얘기할 수 있죠. 우리 C라는 값은 이 A, B가 몇 배가 되는 거죠. 즉 C라는 값은 이 2자리 수의 몇 배니까 이 2자리 수에 곱해지는 수니까 C가 클수록 이 A는 아무리 커져봤자 C의 몇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C가 가장 커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해 줄 수는 있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 숫자 카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똑같은 숫자로 이런 여러 가지 곱셈을 만들어서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크고 어떤 게 제일 작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알게 하자. 요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이 방식은 3자릿수 곱하기 1자리와 2자릿수 곱하기 2자리가 똑같습니다. 가장 큰 곱과 가장 작은 값을 찾는 원리를 아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는데 대신에 더 복잡해져요. 이 3자리 곱하기 1자리 똑같아요. 가장 큰 수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로 들어가는 게 어차피 수가 여기 하나 더 추가됐지 이 순서로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이건 3자리가 되든 4자리가 되든 한 자리 수랑 곱할 때는 이 가장 큰 곱을 만들고 가장 작은 곱을 만드는 원리가 2자리, 1자리와 같습니다. 근데 이 2자리 곱하기 2자리가 문제예요. 2자리 곱하기 2자리는 처음에 일단 요거는 아시겠죠? 가장 큰 숫자가 여기 15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좀 나타내 보거든요. 좀 크게 나타낼게요. 자,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를 갖다 계산했을 때 이게 가장 큰 곱, 맥시멈 곱이 될 때, 자, 이거 4개 숫자가 그냥 우리가 그냥 알게 있게 써봅시다. 2, 3, 5, 7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큰 숫자가 여기 2개가 와야 되고 가장 작은 숫자가 제가 순서는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숫자 2개가 여기 2개가 와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 중에 2랑 3이 어디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하면 나오겠죠. 실험을 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3이 여기로 가야 되고 2가 여기로 가야 돼요. 즉 순서로 표현하자면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순서로 표현하자면은 1, 2, 3, 4 또는 여기 아래가 안 보이죠? 아래가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4
자, 요 순서로 항상 돼요. 요거는 제가 그냥 알기 쉽게 표시하자면은 이거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는 이게 아니라 사실 위치 관계는 이렇게 똑같아요. 즉 디귿자로 이렇게 크기 순서가 꺾이는 거예요. 요렇게 요 순서로 지그재그로 되는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크기 순서가 이렇게 디귿자로 꺾이는 거. 이렇게 될 때는 최대곱 혹은 뭐 최소곱은 이 반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 순서로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초등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요거 역시 실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엄마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 설명이 되게 복잡해요. 이것도 식을 막 써가지고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해시키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7, 5는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 3, 2를 넣을 때 3, 2 중에 더 큰 수를 이 7, 5 중에 더 큰 수랑 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는 안 곱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는 10의 자리에 1이 되니까 서로 곱하는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곱하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곱셈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 곱하는 수가 더 큰 수가 만나게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디귿자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엄마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한테는 이 직접 실험을 통해 가지고 숫자 카드 4개를 가지고 다양한 또 식을 만들어 보고 결국에 두 가지만 검증하면 돼요. 아이들도 이 앞에 큰 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 뒤에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정도는 이때는 이제 알아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때랑 아닐 때 두 개 중에 뭐가 더 크냐라는 것만 여러 가지 곱셈을 통해서 검증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혹시 궁금해하면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로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정도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요 정도 문제 수준은 안 나와요. 그냥 가장 큰 걸 만들어도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 예를 들면은 그냥 수를 하나 줘요. 그냥 여기 4 하나 크게 넣어주고 나머지에 넣어서 가장 큰 곱이 되면 구하라. 요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심화 수준이지 이거는 사고력 문제 수준에 사고력 수학 한 3학년 수준에 나오는 문제니까 응용연산에서는 그 정도까지 다뤘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그 원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여기 있는 이 문제 있죠. 4번 문제 즉 41쪽의 4번 문제는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곱이 가장 클 때는 내가 가장 큰 수 두 개를 앞에 일단 놓고 7, 6을 놓고 디귿자 모양이 있으니까 그 다음 큰 수를 5 여기 놓고 여기 3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곱이 나오더라. 이걸 앞에 있는 실험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외우면 또 디귿자 까먹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생각 안 날 때도 이렇게 X자로 곱할 때 더 큰 것들이 만나게 하더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원리적으로 기억을 해야 조금 더 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6쪽 넘어갈게요. 46쪽. 자, 46쪽은 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는 교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에는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까지만 나와요. 네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다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도 안 다르다 요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보다 그래도 연산책이니까 한 수, 조금 더 큰 수도 한 번씩 다뤄보고 결국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고 수만 커진 것뿐이야 라고 이제 알려주고 싶은 의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58쪽. 자, 58쪽에는 세수의 곱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저학년부터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세수의 덧셈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데 있죠.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실제로 그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응용연산에서는 계속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계속 다뤄요. 세수의 곱셈에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수를 먼저 곱하면 더 계산이 편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두 번째 얘가 좋은 애죠. 처음에 53하고 4를 먼저 곱하면은 이거 일단 계산 복잡한데 50을 곱하는 것보다 얘를 200으로 만들고 나서 얘를 곱하는 게 훨씬 쉽죠. 왜냐면 얘는 공이 두 개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 보시면 특히 이렇게 5가 나와 있다든가 5가 나와 있고 0이 나와 있고 이런 2의 배수, 5의 배수, 10의 배수가 나온 경우에는 5의 배수, 10의 배수를 항상 먼저 계산하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계산이. 예를 들면 이 세수를 예로 들어볼 때도요. 이 세수를 예로 볼 때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5를 마지막에 곱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물론 이건 홀수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이런 걸 볼 때도 그냥 이건 난 그냥 35 먼저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350 계산해서 난 350 곱하기 7이 더 편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갖다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보다 더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로 만드는 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아시죠? 이렇게 여기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단계가. 이렇게 쓰는 게 과정이 필요한데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그게 필요가 없어서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아이가 가장 불편한 방법을 하고 있으면 알려줄 필요는 없지. 여기서 뭐 이런 거는 100으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죠. 100으로 먼저 만들어 보면 그냥 바로 19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부터 먼저 계산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좀 이것보다 이게 더 편하지 않겠니? 그렇게 계속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인 60쪽. 자, 60쪽 보면은 60쪽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60쪽의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60쪽의 2번 문제는 굳이 두 개의 수로 나와 있는 걸 세 개 수로 쪼개서 풀자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특징이 이거예요. 즉 25, 25, 125 이렇게 5의 거듭제곱인수가 나오죠. 5의 거듭제곱인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자, 5는 2를 곱하면 10이 되고요. 5의 제곱인 25는 4를 곱하면 100이 돼요. 5의 세제곱인 125는 8을 곱하면 100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의 4제곱인 625는 그럼 얼마를 곱하면 많이 될까요? 16이겠죠. 16을 곱하면 많이 돼요. 자, 우리가 2랑 5를 한 번씩 더 곱하니까 점점 10배씩 커지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사실은 요 문제입니다. 25나 이렇게 125가 나왔을 때는 앞의 수를 활용해서 얘를 갖다가 4랑 121로 쪼개버리면은 이게 100이 돼버리죠. 그래서 계산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25나 125 이런 수가 나올 때는 뒤에 수가 꼭 4나 8로 나누어 떨어지지 보고는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5의 배수 연장선상에서 꼭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3권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바로 4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권. 자, 4권은 주로 나눗셈이 나와요. 나눗셈이 나오는데 자, 처음부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나눗셈에서 처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몇십으로 나누기예요. 몇십으로 나누기. 자, 6쪽입니다. 6쪽. 6쪽의 몇십으로 나누기를 보시면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150 나누기 30이라는 거는 결국 15 나누기 3과 같아. 자, 이걸 제가 아까 뭐에서 얘기했었죠? 나눗셈의 경우에는 앞의 수를 10배 하고 뒤의 수를 10배 하는 결과나 앞의 수를 10분의 1로 만들고 뒤의 수를 10분의 1로 만들어도 몫은 같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요걸 갖다 이렇게 바로 나누는 거 우리는 막 이렇게 배웠었죠. 뭐 0이 있으면 0을 똑같이 이렇게 없애봐.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요즘엔 이렇게는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이 나눗셈의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앞의 수에서 10분의 1이 된 걸 뒤의 수에서 10분의 1이 된 걸 나눠봤자 몫이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실은 몇십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요게 먼저인 거예요. 자, 요걸 먼저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는 자, 14쪽으로 가볼게요. 14쪽. 자, 14쪽에서 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나눗셈에서 틀리는 건 뭐냐면요. 몫을 갖다가 기존에 구해야 되는 값보다 1 작은 수로 구하고 나머지를 나누는 수보다 더 큰 수로 구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어림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9 나누기 17이란 거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과정은 제가 실제로 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7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는데 이 수가 89보다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데 그 중에 네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뭐게라고 물어보는 게 몫입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이걸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을 찾는 거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아이가 17을 하면 이 가정을 하나 보여줬죠. 일단 4 정도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 68이 됐어요. 68이 됐는데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89에서 68 빼니까 21이 되는데 21은 17보다 크니까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안 되니까 얘는 잘못된 나눗셈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1 정도 더 크게 해보자. 그래서 몫을 1을 크게 해서 5로 해본다. 그래가지고 구하는 경우고 반대로 이번에는 더 큰 값을 할 수도 있죠. 몫을 더 큰 값으로 잡아가지고 아예 뺄 수 없는 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몫을 1 작게 해서 푼다. 즉 처음에는 애들이 이걸 딱 보고는 몫이 바로 딱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사치를 내고 나서 그 근사치에서 몫으로 찾아가는 어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림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눗셈을 풀 때는요. 특히 두 자리로 나눈 나눗셈을 풀 때는 아이들한테 왜 두 자리 곱하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이걸 의아해하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거 곱셈을 몇 번씩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거 3 나오기 전에 2도 곱해볼까? 4도 곱해볼까? 이런 과정을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빨라져서 보자마자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 오차가 줄여지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주고 이 원리와 이 어리막이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0쪽 갈게요. 자, 20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특이한 문제를 골랐어요.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86을 12로 나눈 나머지가 7이고, 몫이 7이고 나머지는 2예요. 즉, 이 나눗셈을 보고 이 밑에 걸 구하라고 해요. 요거는 88 나누기 12를 그냥 해도 되죠. 해도 구할 수 있어요. 88 나누기 12 하면은, 12 하면은, 요것도 몫이 7이고 84 하면은 나머지가 4네. 7,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위에 식을 줬을까요? 왜 굳이 위에 식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눗셈의 원리를 알고 관계랑 이런 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자, 86을 12로 나눴을 때, 86개가 있을 때 12묶음을 나누었더니 7묶음이 되고 2개가 남았는데 그것보다 2개 더 많은 걸 똑같은 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냐면 2개 더 많으면은 나머지가 2가 커질 뿐이에요. 몫은 그대로고.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원래 6이었다. 그러면 2가 커지면 나머지가 8이 되면서 나머지가 8이 되서 몫이 1이 커지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나눗셈의 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냥 풀어도 풀 수 있지만 이 관계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의미 있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56 나누기 15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0이래요. 더 5가 적은 수로 나눴죠. 그러면 어쨌든 몫이 3이라고 일단 봐보고 나머지가 5가 줄어들겠죠. 이게 답이겠죠. 즉 나누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나눗셈의 원리만 알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나눗셈의 원리를 또 검산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응용연산은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원리를 확인하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29쪽 가볼게요. 자, 29쪽은 나눗셈 문장제 문제예요. 제가 또 최근에 수학독해 T단계 GP를 맞춰가지고 나눗셈 문장제 문제 또 이걸 만드느라 엄청 해가지고 이걸 골랐는데 나눗셈 문장제 문제는 곱셈이나 덧셈 뺄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어보는 게 다양해요. 즉 4번 문제를 보시면은 꽃은 몇 송이를 만들 수 있고 남는 색 테이프는 몇 cm일까요? 이거는 즉 뭐냐면은 목과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목과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성식이나 학교 학생 150명에서 18명 짝을 있을 때 짝을 지지 못한 말에서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나머지만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나머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밤 175kg 한 상자에 24kg씩 포장해 팔고 밤 몇 상자까지 팔 수 있을까요? 요거는 목만 물어보는 거예요. 목만. 자, 이 세 가지 영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가 더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175명을 차에 24명씩 태우려고 하면은 차가 몇 대 필요할까요? 이런 문제는 몫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 더하기 1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즉 차는 여기 나머지가 분명히 똑같이 생기지만 이거는 몇 상자까지 팔 수 있는 상황이랑 다르게 이 상황에서는 남는 애들도 태워야 되죠. 남는 애들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남는 애를 태우는 목 더하기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이런 유형들을 다 따로따로 다루어서 이게 뭐를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가 다뤘습니다. 처음에 일단 뭐를 물어보는지 몫을 구해야 되는지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지 혹은 나머지는 무시하고 목만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몫을 구한 다음에 1을 더한 값을 구해야 되는지 문제 상황을 잘 읽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4학년, 3학년부터는 문학에 대한 독해력이 없으면은 나머지 문제는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이거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그냥 예산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목만 적는다든지 목 플러스 1을 적어야 되는데 목만 적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걸 꼭 강조시켜 주세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응용연산은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이 연산으로부터 출발해서 문장제까지 하나의 동일한 연산 원리를 가지고 이 4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거든요.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이거는 뭐 문장제 책에서 해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이들이 뭘 틀리고 뭐를 잘 이해 못하는지 또 관찰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연산책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7쪽 가볼게요. 자, 37쪽 4번 문제도 똑같이 아까처럼 꼭 나누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나누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용어를 제가 좀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초등에서 초등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보통 앞에 수를 나누어지는 수라고 해요. 이거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이걸 피제수라고 하나요? 나누어지는 수, 그 다음에 제수, 나누는 수.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몫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수를 나머지라고 부르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정확한 뭐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 두 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붙인 말입니다. 이런 식의 피동형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보면 나누는 수와 나머지가 같다 그랬죠. 그럼 나누는 수인 16과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걸 그러면 일단 나눠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나누어 보지 않아도 돼요. 자, 나눠 보지 않으면 뭐냐면은 나누는 수와 나머지가 갖고 몫이 10이 더 크라고 했죠. 몫이 10이 더 크니까 사실은 몫은 나누는 수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 이 검산식을 생각해 보면 나누는 수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모라고 만들고 나머지를 별이라고 하면은 16 곱하기 네모 더하기 별은 258이 되죠. 자, 이게 검산식이에요. 남쌤식으로 써도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몫이 더 10이 커졌다고 해죠. 몫이 더 10이 커지면은 이 값이 10이 더 커진 거예요. 10 더하기 네모가 되죠. 이렇게 식으로 써서 설명하면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10이 몫이 커졌으니까 실제로는 여기 나누는 수와 곱한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160이 더 커지는 수인 겁니다. 즉 418이 답이에요. 즉 이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나누어지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몫이 더 10이 커졌으니까 나누는 수와의 곱인 나누는 수인 16과 곱인 160이 더 커진다는 걸 나눗셈과 검산식의 원리를 아는 친구들은 바로 도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나눠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문항이 좀 어려워서 바로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몫이 10이니까 뭐 10 곱하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먼저 그렇게 푼 다음에 아이가 푸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은 똑똑한 친구들은 사고력 수학이나 아니면 나머지 검산식 이런 걸 잘 다루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방법이니까 제가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쪽 볼게요. 41쪽의 5번 문제는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또 반대로 굉장히 쉬워요. 즉 난이도의 편차가 극도로 나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그 복면산 또는 벌레 먹은 셈 이렇게 부르죠. 이 복면산 문제인데 실제 여기 있는 이 수에만 주목을 하면 쉽게 풀려요. 우리가 어떤 1의 자리수만 볼 때 이 어떤 1의 자리수 클로버를 갖다가 이거에다가 7을 곱했을 때 1의 자리수가 뭐가 됐든 간에 다시 클로버가 되는 경우는 5, 7, 35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해보셔도 돼요. 1, 7은 7, 2, 7, 14 1의 자리만 적어보는 거예요. 3, 7, 3, 7, 21 이렇게 다 적었을 때 사실 이게 되는 거는 5, 7, 35 즉 클로버가 5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곱의 1의 자리를 찾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찾으려 이게 5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금방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게 5가 나오니까 여기 3 나오고 다 금방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이게 5가 안 나오면요. 이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이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곱이나 이거 결국엔 나눗셈 문제지만 결국에는 곱셈 복면산이랑 원리가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곱의 1의 자리를 꼭 보고 곱의 1의 자리를 잘 따져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푸는데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쉬운 문제고 그걸 모르면 어려운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막히는 친구들은 그런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니까 좀 저학년 단계에 비슷하게 나왔던 복면산 문제라든지 사고력 책에 나오는 복면산 간단한 복면산 문제를 한번 풀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심화 과정에서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큰 수 부분에 대해서 다룰게요. 자, 큰 수는 다른 거 없어요. 큰 수는 사실 여기 5자릿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에서 특이한 거는 한 가지가 큰 수의 계산이 나옵니다. 큰 수의 계산. 큰 수의 계산은 교과에서 다루지 않아요. 즉, 큰 수는 계산은 하진 않아요. 4학년 1학기에서 큰 수 우리가 그 조까지 배우거든요. 조. 그러니까 만,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까지 배우고 계산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띄어세기는 배우고 큰 수 사이의 관계는 배워요. 예를 들면은 10조는 1조의 10배, 1조는 1000억의 10배 이런 건 배워요. 그런 건 배우지만 계산 안 하는데 여기서는 계산을 다뤘어요. 계산을 다룬 이유가 뭐 아까랑 똑같죠. 결국 아무리 수가 커져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걸 알자는 거예요. 덧셈, 뺄셈, 이 세로셈 원리도 곱셈도 나눗셈도 원리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덧셈, 뺄셈은 원리적으로 똑같다는 게 있는데 이 곱셈, 나눗셈은 저는 굉장히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교과에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0의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즉 초등 교과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0이 많은 계산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왜? 우리는 돈의 단위가 0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240만 원을 갖다가 뭐 30번씩 모은다든지 이런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이 많은 계산을 갖다가 곱셈과 나눗셈에서 연습을 시키는데 이 연습을 시키는 거는 알고리즘이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이 0이 많을 때 0의 개수의 차라든지 0의 개수의 합을 통해 가지고 큰 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원리. 예전에는 교과서에 나왔지만 지금은 잘 나오지 않고 강조되지 않은 부분을 실생활에서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강조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곱셈이랑 나눗셈이 나오니까 이 1주차만 하면 돼요. 이 1주차만 하는 정도의 연습하면 되니까 애들이 너무 큰 수 나온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면 이제 자연수 연산은 끝이야. 독려해주면서 이 부분도 꼭 이제 빠뜨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번에 나온 질문 중에 큰 수는 어디까지 알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한번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큰 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수는 정말 아이들이 무한대로 알아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구글보다 더 큰 구글 플렉스도 나오고 구글 뭐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이가 흥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알아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실생활에서 다뤄주는 가장 큰 단위는 보통은 경입니다. 경.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1년 예산이 그 원으로 한 사람이 경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수는 보통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지 그 단위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위에를 아이가 궁금해할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큰 수 검색해보시면 막 불가사의 아유타 무슨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흥미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작은 수도 이제 밀리 말고 마이크로 뭐 이런 작은 단위들도 소수 배우면은 그런 것도 같이 가르쳐주면은 소수 아주 작은 수부터 아주 큰 수까지 십진법 아라비아 수로 나타낼 수 있구나. 요걸 아이들이 알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여기까지. 자, 오늘도 역시 저는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을 넘겨서 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항상 실패하는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 혹시 못다한 질문들은 이렇게 좀 채팅창에 남겨주신 거는 제가 또 나중에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지앤 카페나 도치만 카페도 저희가 지금 계속 스텝이나 이 그 카페를 주시하는 인원들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특히 응용연산 풀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아니면 연산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아는 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어떤 좀 큰 출판사에 비해서 많다는 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책을 바꾼다 이런 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거 말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저희가 모든 질문들 다 감사했는데 감사하니까 언제든 좀 너무 악플 수준으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너무 악플 수준 책이 마음에 안 든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무려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D단계가 마지막이네요. D단계 또 분들은 뵙고요. 오늘 그래도 뭔가 좀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